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망하고 가장 느린 교통수단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싸고 더 자주 다니고 더 편한 곳이 파산 직전이고 더 비싸고 덜 다니는 곳이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인구 92만 명의 대도시 성남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의 유일한 고속버스 터미널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루 266대의 버스가 드나들고 33개 노선이 운행되던 거대한 시설이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했어요. 터미널 앞에는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당황한 시민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60대 후반 한 어르신은 전주에 사는 자녀를 만나러 가려다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30년 넘게 여기서 버스 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임시로 마련된 도로변 승차장에는 버스 6대가 겨우 설 수 있었고 대기 공간도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고양시 화정터미널이 폐쇄됐고 11월에는 서울 상봉터미널마저 40년 가까운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80년대 중반 문을 연 상봉터미널은 한때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로 향하는 핵심 거점이었어요. 전성기에는 롯데리아도 있고 은행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직전에는 어땠을까요? 한 달 총 수입이 83만 원, 하루 평균 이용객이 26명이었습니다. 편의점 하루 매출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2024년 초 상봉터미널 건물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그 오랜 역사가 잔해 더미가 된 겁니다. 도대체 고속버스 업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4년 봄 한 업계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합니다. 철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고속버스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엄살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전국 고속버스 주요 상위 계사의 합산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직전 2019년에는 5,850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4,400억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불과 5년 사이에 1,450억 원이 사라진 겁니다. 매출이 25%나 급감한 거예요. 이용객 감소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코로나 직전 3,240만 명이던 고속버스 승객이 2024년에는 2,180만 명으로 줄었어요. 무려 1,060만 명 이상이 고속버스를 떠난 겁니다. 승객의 3분의 1이 증발한 셈이죠. 차량 보유 대수도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직전 2011대에서 2024년 1,450대로 같은 기간 28% 가까이 줄었어요. 버스 한 대가 사라질 때마다 운전기사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비사 일자리가 없어지고 터미널 직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국 터미널 상황은 어떨까요? 2000년 무렵에는 전국에 314개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는 315개로 비슷했어요. 그런데 2024년 말에는 213개로 줄었습니다. 4분의 1세기 동안 100개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아있는 터미널 중에서도 39곳은 버스 운행이 중단된 사실상 폐업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경북 청송군에서만 5곳, 의성군에서 3곳이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지방소도시, 특히 철도역이 없는 군 지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은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터미널의 절반이 군 지역에 있을 정도예요. 안타깝게도 이 터미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숫자들과 정반대의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철도 승객은 8,48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속버스는 바닥을 치는데 철도는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운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의 발이라 불리던 고속버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반세기 전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 교통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고속버스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고속버스의 황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0년 봄 대한민국 교통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한국 최초의 고속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거예요. 한진고속이 운영한 이 노선은 이후 대한민국 고속버스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속도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어요. 신호등도 없고 교차로도 없이 쭉 달리는 도로. 승객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같은 해 경부고속도로가 부분적으로 개통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7월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된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왕복 4차선 도로가 뚫렸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는지 아세요? 경부고속도로 개통 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15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야 겨우 도착하는 게 당연했어요.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고장도 잦았고 비포장 구간에서는 흙먼지를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뚫리자 5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부산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당시 신문들은 이렇게 대서특필했어요. 지금이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고속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개통 직후 서울 부산 고속버스 요금이 1,000원이었는데 당시 물가를 감안하면 결코 저렴한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선택지가 기차밖에 없었는데 기차는 자주 다니지도 않았거든요. 고속버스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한진관광, 동양고속, 광주여객, 한일여객, 천일여객, 그리고 코리아 그레이하운드. 미국의 전설적인 버스 회사 그레이하운드가 한국에도 지사를 냈던 겁니다. 이후 중앙고속, 동부고속 등이 추가로 등장했어요. 70년대 중반 정부는 강남 개발의 일환으로 반포동에 종합버스터미널을 짓기로 했어요. 당시 반포동이 어땠는지 아세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논밭과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었어요. 지금 강남 땅값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1978년 마침내 지하 1층, 지상 11층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완공됐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 하루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피라미드 형태의 건물이었어요. 경부선과 영동선 고속버스가 이곳에서 출발했고 바로 옆 서울종합터미널에서는 호남선이 운행됐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강남의 랜드마크가 됐고 당시 가수 혜은이가 부른 제3한강교 등 강남의 번영과 낭만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어요. 고속버스의 황금기가 열린 겁니다. 80년대, 90년대 고속버스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발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터미널은 귀성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새벽부터 줄을 서서 표를 사야 했고 암표선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죠. 고속버스 회사들은 돈방석에 앉았어요. 금호고속, 동양고속, 동부고속 같은 회사들은 여객 운송을 기반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재벌급으로 성장했습니다. 금호그룹의 경우 고속버스 사업으로 번 돈으로 타이어, 화학, 건설까지 손을 뻗었죠. 90년대 초에는 우등형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좌석이 넓어지고 화장실이 설치되고 간식 서비스까지 제공됐어요. 2010년대에는 프리미엄 버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좌석 간격이 더욱 넓어지고 개인 모니터가 설치되고 USB 충전 포트가 달렸어요. 사람들은 고속버스를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터미널은 귀향의 설렘과 이별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곳이었어요. 대학생들은 방학이면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고 직장인들은 주말에 고속버스를 타고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고속버스는 계속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렵 고속버스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4년 한국교통 역사에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고속철도 KTX가 개통된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고속버스로 5시간 걸리던 거리를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처음에 업계는 비싸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KTX 요금이 고속버스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KTX 요금이 14년 넘게 거의 동결된 겁니다. 2010년 코레일은 요금을 평균 2.93% 인상했습니다. 그 이후로 2025년 현재까지 의미 있는 인상이 없었어요. 서울, 부산 일반실 요금이 여전히 59,800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140%나 뛰었어요. 고속버스 요금도 25% 이상 올랐고 항공요금은 3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KTX만 거의 제자리였어요. 실제 가격으로 따지면 오히려 크게 싸진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코레일은 공공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적자가 나면 망하지만 공공기관은 다릅니다. 정부에서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요금을 동결하고도 버틸 수 있었어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코레일의 누적 부채가 21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연간 이자 비용만 4,130억 원이 넘어요. 하루에 11억 원 이상씩 이자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수익이 2조 5천억 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영업적자가 114억 원이었습니다. 매출은 최고인데 적자라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2024년 초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고백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결된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이자 비용은 내야 하는데 이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5년 들어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레일은 17%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요금이 동결되는 동안 고속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현재 서울, 부산 KTX 일반실 요금은 여전히 59,800원 선입니다. 같은 구간 고속버스 프리미엄 요금은 51,600원 선이에요. 차이가 1만 원도 안 납니다. KTX는 2시간 30분, 고속버스는 4-5시간이 걸려요. 게다가 KTX는 수시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고속버스보다 더 싸게 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뻔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KTX 승객은 빠르게 회복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고속버스 승객은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요금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버스 요금은 다른 선진국의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반면 고속철도는 상황이 다릅니다. 캠당 요금 지수를 비교하면 서울, 부산 구간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 신칸센은 148, 프랑스 대제베는 234, 독일 IC는 305입니다.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KTX 요금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겁니다. 고속버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요금 경쟁력이 없다는 게 고속버스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한쪽은 정부 지원을 받으며 요금을 동결하고 다른 한쪽은 시장 논리대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승객들이 어디로 몰릴지는 뻔한 결과였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모든 대중교통이 타격을 받았어요. 다만 회복 속도는 천지차이였습니다. KTX 승객은 빠르게 회복했지만 고속버스는 2024에서 2025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고속철도 노선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강릉선이 개통됐고 중앙선도 연장됐어요. 새 노선이 계속 늘어나는 동안 고속버스는 비수익 노선을 대거 정리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속버스 업계에서는 요금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2024년 초 버스연합회는 국토교통부의 고속형 24.2%, 직행형과 일반형 17% 인상을 신청했어요. 2025년에도 추가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께는 고속버스 위기가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KTX 타면 되고 SRT도 있고 시외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잖아요.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도시, 특히 기차역이 없는 군 지역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북 청송군에 사는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터미널이 문을 닫았어요. 예전에는 고속버스 타고 동대구역까지 가서 KTX로 환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버스가 없으니 택시를 불러야 해요. 청송에서 동대구역까지 택시비가 얼마일까요?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왕복이면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는데 20만 원씩 쓰는 게 어르신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버스 타면 만 원이면 되는데 이제 택시비만 20만 원이라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의 절반이 군 지역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 소도시 주민들에게 고속버스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줄이 하나둘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사라진 지역 주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이 택시나 자가용밖에 없어요. 고령층이나 장애인처럼 운전을 못하는 분들은 이동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병원 가기, 관공서 업무 보기, 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 지방 소도시 군수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고속버스 터미널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창문입니다. 그 창문이 닫히면 우리는 고립되는 겁니다. 실제로 터미널이 폐쇄된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통이 불편한 이 도시로 떠나고 남은 노인들은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부는 2024년 고속버스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차량 사용 규제 완화, 이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 중소터미널 세금 부담 완화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업계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느 공무원 문서에서나 볼 수 있는 비슷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속버스 업계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요금 정상화예요. 공정한 경쟁을 위해 KTX 요금도 함께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고속버스의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반세기 전 첫 운행 이후 고속버스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부산에서 점심을 먹는 시대를 열었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은 귀향의 설렘과 이별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터미널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추억,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겠죠. 하지만 2025년 지금 고속버스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공요금 동결 정책이 공공기관인 코레일은 21조 원 이상의 부채로 민간 기업인 고속버스 회사들은 도산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KTX 요금을 동결하자 민간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겁니다. 한쪽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양쪽 다 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위기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 기본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KTX, SRT, 고속버스, 시외버스, 자가용 등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군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속버스가 유일한 선택지예요. 일부에서는 고속버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TX가 지나지 않는 사각지대나 관광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재편하자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경쟁하기보다 보완제 역할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최근 들어 운행 중단됐던 일부 노선이 다시 돌아오거나 사각지대를 노려 새 노선을 신설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알짜배기 노선은 이미 KTX에 빼앗겼거든요.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성을 이유로 지방 노선을 유지해야 한다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시장에 맡기면 수익성 없는 노선은 모두 사라질 테니까요. 분명한 건 고속버스가 사라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는 거예요. 철도도 없고 자가용 운전도 어려운 분들. 고속버스가 사라지면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끊어지는 분들입니다. 대중교통의 양대 산맥으로서 균형을 이루던 고속버스와 철도. 과연 고속버스는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역할을 찾아 부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정부 정책, 업계의 혁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달려온 고속버스가 서서히 사라지는 순간을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교통수단이 쇠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지역 공동체의 존속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과연 효율성과 속도만이 정답일까요? 느리지만 더 많은 곳을 연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교통수단의 가치는 숫자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명절에 고향 가실 때 한 번쯤 고속버스를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줄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